인사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공지는 일단은 요거 자료 잠깐만 들고 있고, 공지는 좀 있어요. 여기다가, 아니다. 여기다 뭐, 어떻게 보이겠지? 어쨌든 내가 국회직 문제랑, 그 다음에 지역인재, 요거 9급, 전부 다, 둘 다 9급이죠? 요거 해설지는 블로그, 그 다음에 공기출 다 있어요. 제가 공기출에도 직접 올려놓았어요. 여기서 문제하고 정답 해설지까지 다 받아볼 수 있고, 다 봤지? 공부 다 했죠? 네, 그렇게 믿을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프리 강의는 유튜브. 제 유튜브 오시면 되는 거죠. 여기다 다 올려놨으니까 봤을 거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계획, 아시겠지만은 9월 23일 국가직이 있었는데, 국가직 7급이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어쨌든 간에 저하고 상관은 없어요. 저하고 상관은 없고, 여기서는 아시겠지만 국어가 대체 과목이잖아. 옛날에 국가직도 7급에 이제 국어 있어가지고 되게 풀만했는데, 지금은 대체 과목이 됐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10월 12일 날은 수능, 10월 모의가 있는데, 요거는 언급하지 않을게요. 요거 할 시간은 없으니까 언급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있죠. 10월 28일 날 이제 지방직 7급 있는데 한자 문제 제외하고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국회직 문제만큼 어렵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요거는 당연히 언급합니다. 알겠지? 만약에 문제를 딱 봤는데 좀 몇 개 정도만 언급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언급하고 말 텐데, 아마 이번에 요거랑 똑같이 제 유튜브 채널이랑 이런 데 다 영상을 아마 올릴 계획이 거의 강하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 거야. 이건 중요한 시험이죠. 옛날 서울시 시험도 같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남았죠. 11월 16일 이때 수능이 있어요. 수능은 당연히 일부 언급합니다. 수능은 당연히 언급해야 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되면 이제 2023년도 끝. 그치? 내가 지금 시간 허비하는 거 아니죠? 당연히 다른 직렬에도 국어가 있다면은 전혀 딴 세계의 국어 같은 경우는 볼 필요가 전혀 없는데, 우리하고 관련이 있다면은 당연히 봐야 되는 게, 당연한 여러분들은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깨어 있어야 돼요. 고민이 있는 게,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대입이 이제 사이드 시험 있잖아요. 이제 사관학교, 경찰대 이런 시험이 있는데 거기도 국어를 봐요. 근데 그거는 옛날 수능 냄새가 나서 잘 언급은 안 하는데, 우리하고 상관은 없지만은 지금은 이제 끝났지만 지금은 이제 시험이 없으면 옛날에 경찰에도 국어 있었잖아요. 옛날 일부 경찰, 그리고 현재도 지금 시험이 있지만 군무원 시험 이런 데서 사관학교 시험을 한번 좀 이렇게 지문을 응용한 경우가 있어서 그쪽에서 일부 풀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별로 반응이 별로 좋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하고 시험 문제가 너무 멀어서 우린 사관학교나 경찰 시험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쪽 시험은 우리하고 완전 좀 달라갔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2023년도 과정이 모두 끝나는 것이고, 2024년도도 저랑 이제 계속 같이 간다는 것이지, 그리고 다 언급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공부 열심히 하시고, 눈 부릅뜨고 공부 열심히 해. 응? 해가 바뀌고,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고,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은, 중요한 건 공무원 되면 좋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한 번에 갑시다. 오늘 요거 자료 드린 거는 여기 2012년에 제가 그랬지. 국립국어원에서 표준 언어 예절 자료가 있다고. 잘 개정 안 해요. 개정할 필요도 전혀 없는데, 2012년에 몇 가지 개정한 사항이 있는데 10년 전이지만 그래도 읽어두면 좋은 거 아마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부모 호칭으로 어릴 때만 엄마 아빠를 쓰던 것을 장성한 후에도 쓰도록 하였다. 이런 것들을 국립국어원에서 손을 대고 있어요. 참 재미있는 일이죠. 한번 읽어보시고, 얘는 필요 없고 뒤에 있는 거 요건 다 외워야지. 호칭어 지칭어. 그렇죠? 호칭어 지칭어. 적어도 원래 이게 지금 제가 한 장짜리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요걸 한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찍게 됐는데, 친족 호칭어 지칭어가 원래는 앞뒤 한 장짜리예요. 앞뒤 한 장짜리. 그리고 제가 정말로 친절하게 맨 뒤에 보면은 휴대폰 이름 바꾸기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휴대폰에 있는 거 이렇게 좀 이렇게 엄마는 아빠는 가치 넘친 부주 이런 식으로 좀 바꿔주면은 호칭어 지칭어를 좀 더 공부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너무 과하게 친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아이디어를 착안한 거예요. 뭐냐면은 옛날에 어떤 수험생이 자기 1년 동안 공부했던 과정들을 이제 설명해주면, 알려주면서 제 공부 노하우인데 좋은 거 있으면 공유해주세요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노하우가 이제 녹아들거든요. 그 수험생은 이거 외우는 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때 스마트폰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었던 시리예요. 아마 갤럭시 S2, 3인가? 그때인데 자기 휴대폰에 있는 가족들 이름 이걸로 다 바꿨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휴대폰 전화 걸고 받고 할 때마다 외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좋은 공부다. 왜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공부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바꿔보시면 좋아요. 바꿔보시면. 그래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이렇게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제별 어휘 자료거든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어휘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공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단위를 나타내는 말 요거 펴놓으시면 되고, 이거 이렇게 되면 이제 오늘 답답한 게 빈칸할 수 있는 자료 시간이 없어요. 오늘 보니까는 문학 들어가야 될 일정이 있기 때문에 빈칸할 시간이 애매하게 없는데, 요거 단위를 나타내는 말 있죠. 요걸로 일부 빈칸을 대신해주고, 빈칸은 지금 보면은 고전문법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문학 들어가면 또 해야 되고 어휘도 있는데, 여러분들 강의 일정이 지금 보면은 다음 달까지가 기본 이론 강의 아닙니까? 아마 내 생각에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빌 거예요, 마지막에. 제가 딱 끝내는 편이거든요. 그때 딱 끝낸 다음에 나머지 못했던 빈칸 자료는 한 번에 싹 다 묶어서 해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때 자료가 한 번에 묶어져 나오니까는 책 하나 얇게 받는 그런 느낌도 있어서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안 하는 건 절대 없다. 절대 없다. 더 많이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어예절 지난주에 했었죠. 뭐 따로 더 언급하진 않을게요. 거기 우리 한번 복습 차원에서 175쪽 한번 펴볼래요? 175쪽? 174쪽, 175쪽 보면은 뭐 전화예절 이런 거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어저께 그 OX 문제 마저 만들면서 이 부분 옛날 기출문제들 한번 봤는데, 뭐 전화 받을 때의 예절, 그 다음에 직장에서의 언어예절 이런 것들이 그래도 2020년 이후에 국회직 문제나 국가직 문제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옛날 문제라고 출제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두셔야 되는데, 뭐 175쪽에 무슨 뭐 판매업 종사자들의 언어예절까지 볼 필요는 좀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73쪽에 단자와 봉투 쓰기는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177쪽에 이제 호칭어, 지칭어 정리가 쭉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갈 거냐면 오늘은 드디어 어휘의 세계 들어가도록 할게요. 어휘의 세계. 188쪽입니다. 어휘. 비가 촉촉이 오죠? 어휘는 그 교재에 있는 대로 보도록 할게요. 한자가 있어요. 한자와 한자어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한자는 개별 한자, 글자. 그리고 한자어는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 보통 두 개의 음절로 이루어진 단어가 보통 한자어죠. 한자는 우리나 중국이나 이렇게 일본이나 이렇게 두 개의 음절로 이루어진 말들을 좋아하니까 한자를 공부해야지 한자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자는 어디까지? 적어도 그래도 9급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은 4급까지. 그치? 4급 한자까지는 공부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한자는 조금 이따 언급합시다. 화면 넘어가자마자 한자부터 나오니까. 그리고 또 뭐 있냐면은 뭐 구별해서 쓸 말, 주제별 어휘 해가지고 구별하여 쓸 말은 또 거기 보면은 어문 규정에서 한 번 더 해야 될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제별 어휘 있었죠. 주제별 어휘. 주제별 어휘 있는데 여기 오늘 자료 교재에도 있지만 그래도 프린트로 자료 하나 가져왔어요. 오늘 요거를 빈칸을 좀 대신할 거예요. 요 자료를 설명해주고 빨리빨리 암기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일이니까. 그 다음에 순화어. 순화어. 이렇게 표시할게요. 가장 출제 비율은 떨어져요. 출제 비율은 가장 떨어지는데 이것도 막상 손대기 시작하면 공부할 게 또 많이 있거든요. 내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줄게요. 그리고 또 뭐 있냐면은 고유어. 출제 비율은 매우 높아요. 한 문제 정도. 근데 가성비가 떨어지죠. 이거 언제 더 공부해? 이것도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줄게요. 뭐 주요 고어라 그래서 여기서 고어는 옛말인데 옛말은 뭐 고전문법이나 문학에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보여서 여기서 언급 안 하고, 그 다음에 속담. 왠지 모르게 속담하고 한자성어는 같이 가는 느낌이 있죠? 한자성어 오늘 설명 들어갈 텐데, 오늘 그냥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해서 뭐 교재를 놓고 설명은 들어갈 텐데, 이게 중국이잖아요. 원래 한자를 사용한 것은 중국이고, 그리고 한자를 바탕으로 한자어를 사용하는 것은 중국인데, 이 한자라는 것은 개별 글자마다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글자가 두 글자 정도면은 웬만한 의미를 전달해서 담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네 글자가 묶이게 되면은 하나의 문장이 완성된다고 보통 인식을 해요.
그래서 한자, 성어, 고사, 성어 해가지고 이 네 글자짜리에 그런 한자 성어 또는 고사 성어에는 뭐 사자 성어라고도 하죠.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한자 성어는 한자로 이루어진 성어, 성어 이루어진 말이다 이런 뜻이고 고사 성어는 네 글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뭐야 거기에는 하나의 의미, 스토리가 들어있죠. 그래서 고사, 옛날의 이야기가 들어있다. 그리고 사자 성어는 네 글자니까. 근데 한자 성어가 꼭 네 글자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두 글자짜리도 있어요. 아니면은 세 글자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관용어, 관용적으로 쓰는 말.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어휘의 세계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속담은 어휘의 세계는 아니지만 같이 묶어가니까 골고루 공부는 해두셔야 될 일이기도 하고 교재를 어떻게 공부할지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줄게요. 이 중에 그래도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봅시다. 우선순위. 얘는 무조건 하는 거야. 한자 성어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치? 한자 성어 공부 안 하는 공무원 준비생은 난 본 적이 없어요. 뭐가 더 개선성이 있을까? 이거 공부하세요. 의외로 가성비가 좋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는 맛도 들고 얘가 쓰는 곳이 많아요. 특히나 한자어 공부할 때마다 나중에 공무원 시험 문제 공부할 때 이번에 봤잖아. 국회직 문제. 그치? 이번에 국회직 문제 보면은 고전시가 같은 경우 한자에 안 달아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공부하면 여러 가지 쓸말이 있어요. 오히려 한자 공부하는 것이 당연히 여기도 공부가 되고 주제별 어휘 공부할 때도 되고 그 다음에 관용어 공부할 때 다양하게 여기저기 공부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자 공부는 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이따가 넘어가지만 8급부터 7급으로 6급으로 낮은 급수대로 온 다음에 어느 정도 한자 실력이 쌓이면 그때부터 교재에 있는 한자어를 공부하면 좋아요. 많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한자 성어 공부할 때 4글자, 3글자 사진, 뭐 이구동성, 뭐 이심전심, 그치? 뭐 이런 것들 양두구육 공부할 때 선생님 개별 한자의 음과 뜻도 공부하면서 한자 성어를 다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일단은 한자 성어 공부할 때는 좀 분리해서 한자어 공부할 때하고 좀 달리 한자 성어 공부할 때는 좀 분리해서 그냥 한자 성어는 도금만 읽는 정도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순어어, 고유어 있는데 순어어는 내가 좀 요거는 먼저 1순위로 공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좀 알려줄게요. 그리고 고유하고 관용어는 이제 어떻게 공부할지 이건 자료가 있고 차차 설명해 들어가면 되지. 집에 처음 이사 와가지고 옆에 우리 집 바로 옆이거든요. 베란다에서 다 보여요. 그 광운대학교 그 콘서트장이 보여가지고 야 이렇게 보다가 마지막 날 콘서트 축제 마지막 날은 그냥 마누라랑 손잡고 한번 나가서 봤는데 나는 생전 처음 보는 가수라서 쟤 뭐냐 했는데 인기가 엄청 혹시 알아요? 릴보이라고 릴보이 알아요? 쟤 뭐니 무슨 마이크 들고 혼자 떠드는데 인기가 어마어마하더만 와 어마어마하더만 동네 젊은 친구들 다 와가지고 막 걔가 부르는 노래 하나하나 다 따라 부르고 랩하는 아이인데 그 노래를 다 따라 부르더라고. 와 인기가 엄청 괜히 거기서 릴보이 괜히 말했다가는 난타당할 뻔했어요. 그래도 마지막에 내가 좋아하는 가수 유나가 와가지고 유나랑 같이 유나가 네 곡이나 불러줬어요. 그래서 유나 노래도 듣고 야 참 이사 잘 왔다 싶죠. 헛소리해서 미안해요. 자 먼저 한자어부터 들어갑시다. 한자어부터 들어갑시다. 먼저 한자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고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서 어느 부분을 공부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차차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한자에 대한 이해. 한자가 있고 한자어가 있는데 먼저 한자 들어가기 전에 한자가 무엇이고 한글과 영어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당연히 이런 말들은 다 타직렬 시험이나 이런 데도 공무원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하여튼 한자는 이 글자에 이렇게 생긴 글자에 뜻과 소리를 모두 담고 있는 뜻글자예요. 뜻글자. 그런 거 갖다가 의미를 담았다 그래서 표의문자예요. 뜻글자. 그래서 한자가 어려워요. 뭐 언어학적으로 다 아는 얘기지만 중국에서 이제 좀 이렇게 이런 말하면 좀 조심스러운데 교양 있는 수준의 삶을 영위하려면 그래도 한 3천, 4천자 정도의 한자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지만 중국에서는 문맹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정규 학교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글자로 소통 안 되는 부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 SNS 메시지 보내는데 한계가 있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좀 교양 수준 높은 학식 있는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상당히 5천자 이상의 한자를 좀 필요로 해요.
옛날에 보면은 천자문인데 솔직히 천자만 해도 웬만한 거 다 하는데 참 이게 힘든 부분이 좀 있어요. 나 대학 다닐 때 이제 우리 교수님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문학 하시는 분들은 그 8천자, 7천자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텔레비전 방송에 나왔던 뭐 도울 김용옥 선생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부하거든요. 한 10,000자 이상 한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한자 능력이죠. 쉬운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떻다? 꼭 알아두세요. 8급부터 한자 능력 시험, 한자 시험이라고만 할게요. 한자 능력 시험 8급부터 도전하는 거예요. 진짜 수준 낮고요. 아마 구글 같은 데서 8급 통용 한자 이런 것 때문에 따지면은 이렇게 A4 용지로 한 장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진짜 별거 없어요. 그래서 4급 정도만 하시면 되고 3급부터는 개인의 선택사항이라 내가 뭐라고 못하겠습니다. 4급 정도까지 하는 게 딱 맞아 보여요. 물론 공무원 시험에 출제되는 한자 수준이 4급 정도에서만 나오냐 그건 아니에요. 3급 정도 수준의 한자 이성들도 나오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야 이건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도 간혹 가다 그냥 뜬금없이 나오기도 하는데 요 정도 공부를 하면은 우리는 사지선다잖아. 문제의 제한 조건 안에서 푸는 거잖아. 라고 하기 때문에 사지선다 중에서 1번이 답이다. 또는 2, 3, 4는 답이 아니다. 1번하고 3번 중에서 헷갈리지만은 1번이 가장 답이다. 라는 정답에 근접하는 것은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공부하는 게 현실적인 공무원 시험에는 맞다고 봐요. 3급부터는 개인의 선택인데 3급은 이제 상중하가 있거든요. 상중하가 있는데 이 하부터 들어가면 좋긴 좋은데 만약에 하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 좀 글자 수가 많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직 생활에 들어갈 때 도움은 많이 줄 겁니다. 공직에 쓰는 말들은 아직까지도 한자가 많으니까. 그리고 한 6급, 5급 정도 하기 시작하면 한자어도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하는지 차차 얘기합시다. 하지만 한글이나 영어는 뭐예요? 소리 글자죠. 표음문자예요. 얘는 뭐예요? 이름일 뿐인 것이지 여기에 뜻이 따로 담겨 있지는 않아요. 얘는 이름일 뿐인 것이지 얘는 뜻이 따로 담겨 있지는 않죠. 그리고 하나 이왕이면 나왔으니까 얘는 아르예요. 아르. 알이 아니라 아르인데 국립국어원에서 알도 표기해야 된다고 예, 올해 발표했죠. OPQ, R, OPQ, R 같이. 그러니까 좀 독특하죠. 일본 같은 경우는 그 표음 문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가나 문자. 히라가나, 가타가나. 아마 일본어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히라가나하고 가타가나하고 쓰임 용도가 조금은 달라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리 글자로서 표음 문자를 가지고 있지만 그 나라는 한자를 적극적으로 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수준 있는 생활을 영위하려면 기본적인 한자 실력이 좀 필요해요. 물론 중국만큼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자 공부 많이 하시면은 일본 가서 여행할 때 좀 도움 많이 돼요. 일본어 몰라도. 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죠. 한자 쓰는 방법을 설명하진 않을게요. 이거는 뭐 그래도 기초적인 설명을 하는 부분이라서 원래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맞지만 공무원 시험에 뭐 한자는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라는 것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관식을 공부하는 것이고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얘는 공부하지 않을게요. 요런 거 이제 어디 가서 외우냐면은 이제 서예 학원, 서예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 보면은 이렇게 획에 맞게 써야 되는 건데 순서에 맞게 써야 되는데 그런 건 넘어갑시다. 먼저 기초적인 거 배우고 들어갑시다. 집중하세요. 한자는 개별 글자이고 한자어는 이 개별 글자인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 말이에요. 말. 그렇죠? 얘가 나라 국자죠. 근데 여기에 말 어자가 붙어서 하나의 한자어가 되는 거예요. 한자 개별 이렇게 가면 되지. 개별 한자 그리고 얘가 묶여서 한자어가 되는 겁니다. 요것도 비문학으로 공무원 시험에 이 개념에 대해서도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한자어들이 모여서 하나의 한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말은 다시 살활 해가지고 부활인데 아시겠지만 이 한자라는 것은 어떠한 말과 결합해서 어디에 쓰냐에 따라서 음과 뜻이 달라져요. 이거는 그냥 다의적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도 똑같잖아 보면은 똑같은 말이 여기저기서 달라지잖아요.
의미가 달라지듯이 다이어적인 관계라고 보시면 돼서 뭐 복명이라고 할 때 돌아올 복, 목숨명자 해가지고 뭐 뭔가를 갖다가 보고한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뜻과 의미 달라지죠. 어쨌든 한자와 한자어의 개념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한문이 되는 거죠. 개별 한자들이 만나서 한자어가 되고 그 다음에 한자어가 묶여서 한문이 되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래요? 되게 유명한 말 있죠. 안현이라는 자가 있어요. 이건 논어죠. 논어. 논어 알아요? 논어. 공자님의 말씀을 묶은 책이에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세계의 유명한 위대한 성인들 그러면 뭐 소크라테스도 있고 그다음에 공자도 있고 뭐 예수님도 있고 다 그러는데 그들의 공통점, 그들은 직접 책을 쓰지 않았어요. 다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말로 하셨죠. 그리고 그 말을 제자들이 그 당시 또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억에 의해서 기록한 거죠. 뭐 예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공자님의 논어도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이게 자왈하기도 하고 공자왈 그러기도 하죠. 이게 의미가 달라요. 공자왈,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는 자왈,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뜻이라서 이게 복원의 의미가 달라요. 정확하게 공자가 100% 똑같이 한 말이냐 아니면은 공자가 한 말을 이후에 기록했기 때문에 후대에 첨삭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공자님께서 100% 똑같이 리얼리티하게 하신 말이에요. 안현이라는 자가 물었어요. 안현이라는 자는 이제 보면은 공자님의 제자 중 한 명으로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물었어요. 물을 문자죠? 인이란 무엇인가를 물었어요. 이거 어질인자잖아요. 여러분들 뭐 들어봤어요? 그런 거? 인의예지 이런 말 들어봤어요? 네. 보면은 우리가 유학인데 유학의 가장 핵심 사상 중에 하나가 인의예지죠. 이 인의예지 사상은 계속해서 이어가요. 유학의 사상으로서 맹자로부터 계속 이어가는 거죠. 순자까지도 이어가는데 안현이란 자가 공자님한테 물어봤어요. 인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의미 없이 듣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돌한 질문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섬뜩한 질문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참 발칙한 질문이죠. 한마디로 여기 와가지고 나는 공무원 준비 선생이고 시험 문제 잘 푸는 방법 가르쳐주는 사람이니까 여기 학생이 와가지고 나한테 공부 2달 배웠다고 선생님 무조건 100점 맞는 방법 당장 알려주세요 이런 거예요. 핵심 사상이니까. 이럴 때 만약에 나 같은 사람이라면은 네가 뭘 알겠냐 찌그러져 있어라 색 하겠어. 아니면 이걸 어찌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냐. 그걸 내가 한마디로 말할 수 있으면은 내가 여기 있겠니? 이렇게 얘기할 텐데 역시 훌륭하신 분들은 얘기가 달라요. 공자님이 그러지. 알아두세요.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특히나 공무원 준비 수험생들에게 꼭 하고 싶은 꼰대 같은 말인데 선생님 어질다라는 이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더니 공자님께서 말씀하시죠. 정확히 말해줘요. 극기복례하는 거야. 이거 유명한 말이에요. 나를 이기고 얘를 부활하는 것이야. 요거 조심해야 될 말이에요. 사람이 어진 사람이 되어서 유학의 가장 완성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나를 이기는 거야. 나를 이기는 거. 자, 여러분들 아침에 피곤한데 여기 일찍 오셔가지고 매일 테스트 하셨죠? 이미 여러분들은 극기는 하신 거예요. 공무원 수험을 위해서는. 이제 얘를 구하시면 되는 것이죠. 앞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사업을 했어. 근데 사업을 해서 잘 되고 싶어. 거기에서 인을 얻고 싶어. 먼저 시작해야 될 건 뭐다? 극기부터 시작하는 거야. 나를 이기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생각해봐. 내가 살을 빼고 몸짱이 되고 싶어. 그럼 굶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죠. 나를 이기는 거. 그리고 복례하면은 인을 얻을 수 있다 그래요. 근데 공자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번 더 얘기해 주죠. 구체적으로 못 알아들으니까. 1일 극기복례, 하루라도 극기복례하면은 위천하귀인,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이 귀인, 어진 것으로 인을 따르게 될 것이다. 어질무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극기복례는 하루만 하더라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극기복례, 나를 이기고 얘를 구하는 거. 복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철학적인 이유가 있어서 이걸 지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지금 한문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뭔가를 시작할 때는 극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극기. 우리가 좀 잘못 설명이 됐죠. 우리가 보통 극기 훈련 그러면 막 어디 가가지고 막 고통을 참고 막 추위를 참고 막 이러는데 원래 극기라는 것은 가장 시작점. 나를 이기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아침에 피곤해도 일어나는 것. 그치? 오늘 공부하기로 했던 것을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극기죠, 극기.
특기복례입니다. 요게 한문이에요. 됐죠? 여러분들 거기 책에 보시면 188쪽에 쭉 설명이 있는데 요 설명은 알아두셔야 돼요. 상형, 지사, 회의, 형성 중요해요. 알겠죠? 상형, 지사, 회의, 형성해가지고 한자를 만드는 구조 원리가 크게 보면은 뭐 한 6가지 좀 더 얘기하기도 하지만 학자마다도 얘기하기도 하지만 크게 6가지를 이야기하고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상형, 지사, 회의, 형성 중요해요. 특히나 이 중에서 형성 중요해요. 이거 비문학으로 따로 내기도 하고 형성의 개념에 대해서는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뭐 한자의 구조, 한자의 짜임, 한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한자는 자연 형성된 글자예요. 기본적으로는 상형에서 시작했죠. 상형. 사물의 구체적인 모양을 본떴다 그래서 말맞자. 외웁시다. 말맞자. 한자는 써보는 게 좋아요. 그렇지? 써보는 게 좋습니다. 손으로 한번 써보는 게 좋은데 좀 그러긴 어렵죠. 그렇지? 거기 구글 잘 검색하면은 이렇게 자료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한자 이렇게 빈칸 자료.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다가 써보기. 한 번 정도는 써보면서 외우는 게 제일 좋긴 좋은데 다 그럴 순 없지. 상형문자, 상형문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생긴 실체가 단순화되어 가거나 아니면은 글자로 변형되어 가는 과정이죠. 우리 한글도 훈민정음에서 시작한 한글도 상형문자입니다. 다 상형문자예요. 얘가 상형문자이기 때문에 얘도 상형문자고 얘도 상형문자입니다. 다 상형문자예요. 아래야 이가 상형문자이기 때문에 얘도 상형문자고 얘도 상형문자고 얘도 상형문자 다 상형문자입니다. 시험에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소우자, 날일자, 남목자, 양양자, 매산자, 그 다음에 세조자 이런 것들 전부 다 상형문자로 한번 써보면 좋아요. 써보면 예쁘잖아요. 양양자 얼마나 예뻐. 그렇지. 이렇게 낯을 흘려 쓰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은데 한자를 많이 쓰다 보면은 흘려 쓸 수밖에 없어요. 귀찮으니까 이거. 귀찮으니까 흘려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자연, 상형문자는 자연, 그리고 동물 이런 것들을 보통 상형을 해요. 기본적으로 가장 우리가 눈에 잘 띄고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감각의 세계에서 가장 인식이 가능한 거 보통은 시각적인 모양을 이들을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갖다가 상형하는 것이죠. 자연 관련, 동식물 관련. 아, 또 있구나. 미안. 신체 관련 부분. 이것들을 전부 다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감각이라는 게 촉각도 있고 후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상형문자는 시각에 의존합니다. 아, 설명 안 해줬구나 이거나. 다음 주는 휴강이에요. 다음 주는 휴강입니다. 요거. 알겠죠? 다음 주 휴강이에요. 설 연휴 휴강입니다. 요걸 빼도 4주가 나오기 때문에. 상형은 넘어갑시다. 참 좋죠. 귀 있자. 그리고 나중에 설명해 주겠는데 이거 달월자 같은 경우는 좀 알아두세요. 자연인 달월자인데 이 달월자에서 달월자를 걸치고 있는 말들은 신체기관과 관련된 말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면은 체육할 때 육이죠. 그쵸?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얘는 아니구나. 하여튼 달월자가 붙게 되면은 신체 관련된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 뒷대 지사죠, 지사. 어떤 추상적인 개념과 내용을 기호나 부호로 이제 간소화한 거예요. 지사자.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들을 점이나 선이나 시각적인 형태로 간소화한 것이죠. 하나면 하나, 두 개면 두 개. 그 다음에 위니까 위상자, 아래 가니까 아래 하자. 나무의 뿌리죠. 다시 물론 나무의 뿌리는 밑에 있지만 이러면 글자가 안 되잖아. 나무의 뿌리죠. 밑에 박혀 있어야 되겠죠. 그 중심에 박혀 있어야 되겠죠. 근본 본자, 뭐 끝말자, 뭐 이렇게 해서 지사자.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점이나 선으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지사자예요. 지사 개념 알아두세요. 상형은 쉬우니까. 그리고 회의죠. 회의. 이미 만들어진 한자의 뜻과 뜻을 결합해서 새로운 뜻과 소리를 만드는 것인데 회의하고 형성 되게 중요해요. 특히나 그중에서 형성이 중요하긴 한데 회의 알아두세요. 회의,
뜻을 만든다라고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한자의 뜻과 뜻을 결합해서 새로운 뜻을 만드는 것으로서 우리로 따지면 뭐야? 그냥 합성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국의 한자는 글자 하나가 뜻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뭐예요? 그 뜻 한자 하나 갖다가 문장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무하고 나무가 결합하면 수풀림자가 되기도. 그 다음에 뭐야? 이거 사람인인데 얘를 부스나 변으로 붙일 때는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무 옆에 사람이 쉬고 있으니까는 쉴 휴자. 사람이 기대고 있으니까. 그래서 뜻과 뜻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회의자죠. 뭐 동체회의, 이체회의 이런 거 있는데 거기까지는 알 필요는 없어요. 회의라고만 알아두시면 돼서 좋잖아. 여자하고 남자가 붙을 수 있으면은 그만큼 얼마나 좋은 게 어딨냐.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가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 했는데 어머니가 자식을 안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교과서에서는 졸호자. 덥고 더우니까 불꽃 염자 또는 더울 염자. 그 다음에 뭐요? 물건 박스 3개 모였으니까는 뭐요? 물건 품자. 재미있죠. 쉴 휴자, 편안할 안자. 이게 뚜껑인데 이게 집의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집에는 지붕을 얹어야 되니까. 그 밑에 편안하게 여자가 쉬고 있으니 뭐가 되는 거야? 편안할 안자. 편안할 안자로 쓰는 거죠. 그래서 뭐 동체회의, 이체회의. 동체회의, 이체회의. 또 뭐도 있어? 이렇게 해하고 달이 모였으니 이만큼 밝은 것은 없죠. 밝을 명자. 그리고 뭐 있어? 사람은 말을 신중히 해야 된다. 믿을 신자 이런 것들 전부 다 회의 글자예요. 회의 글자. 됐죠? 형성이 제일 중요해요. 형성은 알아두셔야 돼요. 일부는 소리, 일부는 뜻을 만드는 것으로서 한자의 가장 많은 부분을 형성자가 담당하고 있어요. 이래야지만 중국의 한자도 뭐예요? 생산성이 있고 정제성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자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한자가 너무 괴로워요. 다 외워야 되니까. 근데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중국의 한자는 대부분이 형성자에 속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일부분이 일부분이 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형성자의 세계로만 들어가면 한자가 어렵지 않으니 빨리 4급으로 와. 일단 빨리 외워. 일부는 뜻, 일부는 소리를 가지고 있는 말. 솔직히 저도 대학 다닐 때 한자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까먹어서 싹 다 까먹었는데 다시 하면 또 부활합니다. 말씀원과 풀을 청이 붙어서 여기서 음이 왔죠. 부탁할 청. 부탁은 말로 하는 거니까. 그치? 언어로 하는 것이니까. 부탁할 청. 그리고 뭐야? 날일자하고 해일자라고도 하죠. 풀을 청자가 붙어서 날이 갤청. 이 청자가 되게 많이 써요, 이거. 청자가 되게 많이 써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풀을 청자. 그리고 한자는 뜻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이버 한자 사전 들어가면 아시겠지만은 뜻이 막 10가지, 7가지 있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는 뭐야? 물 맑을 청. 눈목자 붙었죠? 눈화하게 청아하다 그러잖아. 얘도 맑을 청은 맑을 청인데 얘는 뭐야? 눈 맑을 청자.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 고전문학 오늘 아마 문학 일부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으려나? 어쨌든 다음 달부터는 3권 합니다. 무조건. 다음 달부터 이제 마지막 파이널 들어가고 3권 할 거예요. 계획 알려줄게요. 우리 고전문학, 그중에서 고전소설, 그중에서 여러분들 판소리계 소설, 4대 판소리계 소설이 있죠. 판소리자만 대표적인 모습, 춘향이 가장 대중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춘향이를 우리가 춘향전의 소설로만 알고 있는데 원래는 판소리예요. 판소리. 가장 대중적이고 모든 판소리꾼들은 춘향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 있냐면 심청이. 그 얘기하려는 거예요. 또 뭐 있어요? 흥부놀부. 그치? 흥보가, 흥부전.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흥부냐 흥보냐 놀부냐 놀보냐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모음이 오하고 우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놀부해도 되고 놀보해도 됩니다. 또 뭐 있냐면 마지막이 그 수군가 토끼 자라. 거북이가 아니야. 토끼 자라. 수군가 토끼전. 이렇게 4대 판소리 개소설이 있는데 그중에서 심청전이죠. 심청전. 이 심청전이 이본이 되게 많아요. 한 100가지가 넘거든요. 이본은 이제 본이 다양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 가지 본의 버전이 있는데 이 표지에다가 어떻게 표기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결말은 뭐 기본적으로 같죠. 나중에 이제 심청이가 거기 그거 연꽃 타고 올라와 가지고 이제 맹인잔치 벌여서 아버지 찾는 거 이런 결말로 가는 거지만 어떻게 표기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나 흐름이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심청이는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쓴 심청이 보면은 물맑을 청자죠. 물맑을 청자죠. 아무래도 심청이가 인당수에 뛰어드는 부분이 많이 좀 길게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이 슬프고 비장하고 그래요. 아무래도 심청전에서 가장 비장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예요? 심청이가 인당수로 뛰어드는 것이죠. 여러분들 공양미 300석이 지금으로 따지면 10억 이상입니다. 그리고 얘는 눈맑을 청자죠. 나중에 심청이가 이제 보면은 그 연꽃 타고 올라와 가지고 아버지 찾으려고 맹인잔치 벌여요. 그 정도는 알죠? 맹인잔치 벌이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거 청이 하면서 눈이 펄떡 뜨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뭐예요? 이게 이렇게 좀 내용이 밝고 흘러가는 부분이 클라이막스, 재미 쪽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아버지가 눈 뜨는 부분에 있으니까. 심청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심봉사죠. 심학규의 학규. 천하의 병신이죠. 그죠? 내용이 버전마다 좀 다르는데 어디 집에 갔다가 이미 눈 멀었어요. 어이쿠 하고 자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요. 자빠졌는데 거기서 어떻게 옆에 옆구덩이에 빠졌는데 이어나질 못해요. 그걸 지나가던 시주승이 그 심학규를 도와서 꺼내줍니다. 버전마다 달라요. 아이고 어르신 이렇게 눈이 많이 어떻게 이렇게 좀 많이 아프시고 아이고 이거 어쩌다 구덩이에 빠졌어. 우리 심청이가 나 집에 좀 하는데 거기서 이제 시주승이 이야기를 하죠. 어디에다가 공양미 300석 시주하면 그러면 당신 눈 뜰 수 있다 얘기를 해요. 그게 아버지로서 할 소리입니까? 자식 몸 팔아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하게 되고 심청이는 거기서 머뭇거림이 없어요. 자기 아버지 눈뜨기 하는 것에서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남원 선인들을 만나게 되면서 거래와 딜을 하죠.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아이를 물에다 빠뜨려 죽이는 대신에 돈 받기로 한 거잖아. 이거 인신매매 아닙니까? 하여튼 고전문학 할 때 이야기합시다. 자, 외웁시다. 자, 물을 문. 여기에다가 귀 들어가면은 들을 문자, listen. 들을 문자에는 입구자가 들어가니까 물어볼 문. 얘는 들을 문. 여러분들, 거기 신문이 새 신자 들을 문자예요. 새로운 내용을 듣는다 이런 것이죠. 여기까지 정확히는 여기서 듣는다라는 말이 들을 문자로 쓰지만 뭔가를 얻고 이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신문. 참 좋은 표현이죠. 신문이 좋죠. 외국의 뉴스페이퍼보다는 훨씬 좋은 말이고 뉴스보다도 좋죠. 그 다음에 꽃화자. 얘가 보면은 이제 뭐 뜻풀자에다가 이게 풀이에요. 풀. 하지만 여기에다가 꽃화자가 붙어가지고 될 화자가 붙어서 풀이 확 되는 것이니까 뭐예요? 꽃화자. 그리고 여기서 음이 왔죠. 양양자에다가 물수변. 얘가 물이에요. 물. 그렇기 때문에 큰 바다 양자. 오대양 뭐 이렇게 대서양 태평양 할 때. 그 다음에 제목 제자.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바쁠 망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형성자가 가장 그 생산성이 많아가지고 중국의 한자의 가장 대부분은 형성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빨리 형성자의 세계로 들어오는 게 좋죠. 나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판소리 하는 분들이 당연히 4대 작품, 이 4작품을 갖다가 입문하면서 들어가요. 물론 그 외에 요즘에는 이제 창작 판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든 판소리꾼이라면은 사랑가, 춘향전의 한 대목, 춘향가의 한 대목, 심청가의 한 대목을 들어가는데
그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것이 바로 심청가예요. 심청가. 그래서 이게 판소리를 듣는 사람 중에서도 심청가 한 대목을 들으면서 얼쑤 할 줄 알면은 이 사람 판소리 좀 듣네 이렇게 얘기하죠. 고전 문학 할 때 내가 재밌는 얘기 많이 해줄게요. 그 외에 가차도 있고 전주도 있는데 얘네들은 뭐 시험에서 언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은 가차하고 전주는 잠깐 놓고 한자의 구조, 주술 구조 있죠? 여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 펴놓고 한자 외워. 그리고 요거 쉬는 시간 동안 이거 표준 언어 예절 자료 싹 다 외워. 싹 다 외워. 빨리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오늘 빈칸에 있다가 단위를 나타내는 말 이걸로 대신해 주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갈게요.